윈저의 한 조용한 방.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다. 찰스 3세는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고 증인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소피 에든버러 공작 부인의 서명 하나뿐이었다. 왕이 은색 만년필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누구도 그 다음 순간을 예상하지 못했다. 소피는 서명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방 한쪽의 빈 의자를 확인했다. 그녀는 다시 문서를 읽었다. 한 번, 두 번. 마침내 펜을 집는 대신 그대로 왕에게 밀어 돌려보냈다. 평생 왕실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온 여자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처음으로 멈춰섰다. 문제는 반항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 문서 안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는 사실이었다. 더 이상한 것은 따로 있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문장이 나타났고 반드시 참석하기로 했던 한 사람은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소피는 깨달았다. 지금 서명한다면 자신뿐 아니라 에드워드와 두 아이의 미래까지 돌이킬 수 없게 묶일 수 있다는 것을. 소피 에든버러 공작 부인은 왕실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그녀는 자신이 필요한 자리에는 나타났고 해야 할 말을 넘지 않았으며 수십 년 동안 왕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조용히 빈틈을 메웠다. 그래서 윈저의 그 방에서 그녀가 펜을 밀어낸 순간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소피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소피 헬렌 리스 존스는 홍보업계에서 일했고 직접 회사를 운영하며 사람과 조직이 한 문장 때문에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배웠다. 1993년 에드워드 왕자를 만난 뒤 두 사람은 오랜 관계를 이어갔고 1999년 윈저의 세인트 조지 예배당에서 결혼했다. 화려한 출발처럼 보였지만 왕실 안에서 살아남는 일은 결혼식보다 훨씬 길고 어려운 시험이었다. 초기에는 실수도 있었고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소피는 점점 달라졌다. 그녀는 언론의 중심을 차지하는 대신 현장으로 갔다. 장애인 지원, 예방 가능한 실명 문제, 농업, 청소년, 전쟁 속 여성과 성폭력 피해자 문제까지 사람들이 카메라를 오래 비추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넓혀갔다. 왕실에서 신뢰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으로 쌓인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2023년 찰스가 동생 에드워드에게 에든버러 공작 자기를 수여하면서 소피 역시 에든버러 공작 부인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이름이 바뀐 순간이 아니었다. 왕실이 두 사람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맡기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국왕을 대신해 국내외 일정을 수행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려운 현장에 나서는 역할은 더욱 커졌다. 소피에게 충성이란 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일이 아니라 맡은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이었다. 찰스에게도 소피는 위험한 인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에드워드 역시 형을 공개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왕실의 안정감을 지탱하는 부부처럼 보였다. 그렇기에 소피의 거부는 단순한 의견 충돌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수십 년 동안 충성을 증명해온 사람이 단 한 장의 문서 앞에서 모든 관계의 균형을 흔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며칠 전 소피는 수정된 계약서를 에드워드에게 보여줬다. 그는 같은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유지 비용, 직원 책임, 출입 권한, 미래의 의무. 처음 봤던 계약보다 훨씬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더 이상 이것은 행사 하나를 맡는 문제가 아니었다. 잘못 서명하면 오늘의 결정이 몇 년 뒤까지 이어지고 두 사람뿐 아니라 가족의 미래에도 흔적을 남길 수 있었다. 에드워드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찰스가 이게 바뀐 걸 알고 있는 걸까? 소피는 대답하지 못했다. 만약 찰스가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신뢰의 문제였다. 하지만 찰스가 몰랐다면 왕의 이름으로 누군가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소피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가장 위험한 문서는 거짓말이 적힌 문서가 아니라 모두가 믿으라고 요구하는 문서일 수 있다는 것을. 소피가 위험 앞에서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왕실에 들어온 뒤 화려한 행사보다 먼저 삶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몸으로 배웠다. 2001년, 그녀는 자궁 외임신으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다. 한순간 전까지 평범했던 하루가 생명을 걱정해야 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그 경험은 소피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다. 위기는 언제나 큰 소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다. 작은 통증 하나, 설명되지 않은 이상 하나, 그리고 누군가가 괜찮다고 넘기려는 순간에서 시작될 수 있었다. 그녀는 이후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했던 항공구급단체를 지원하며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조용하고 정확한 판단에서 시작되는지 잊지 않았다. 몇 년 뒤 첫 딸 루이즈가 태어날 때도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출산은 응급 상황으로 바뀌었고 소피는 다시 한번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다. 에드워드는 해외 일정에서 급히 돌아와야 했다. 그때 두 사람은 한 가지를 배웠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위험을 끝까지 확인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 이후 소피가 선택한 왕실 업무도 묘하게 닮아 있었다. 예방 가능한 실명, 장애인 지원, 전쟁 속 여성과 성폭력 피해자처럼 쉽게 외면되는 문제들을 찾아갔다. 카메라가 사라진 뒤에도 남는 고통을 바라보는 일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피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오래 버텼다. 침묵이 품위가 될 때도 있지만 침묵 때문에 누군가가 위험해질 때는 질문해야 한다는 태도가 조금씩 그녀 안에 자리 잡았다. 그래서 이번 계약서가 더 불길했다. 소피는 문장 몇 개를 단순한 행정 표현으로 보지 않았다. 책임이 누구에게 남는지,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지, 그리고 오늘의 서명이 훗날 자녀들에게 어떤 의무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읽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왕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설명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와 에드워드의 관계도 그 판단을 지탱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공개적인 과시보다 서로의 곁을 지키는 방식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소피는 에드워드를 사랑하는 남편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남편에게조차 괜찮을 거야 라는 말만 듣고 싶지 않았다. 둘 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다. 에드워드는 수정된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처음 봤던 문서와 지금의 문서는 같은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그 안의 무게는 달라져 있었다. 그는 소피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수정이 아니야.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남았다. 문제는 더 이상 한 줄의 문장이 아니었다. 누가 그것을 바꿨는지, 왜 바꿨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서둘러 서명을 받아야 했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소피는 그날 밤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다음 회의에서 누가 불편해하더라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책임에는 이름을 쓰지 않겠다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녀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메시지를 읽은 순간, 소피는 자신이 너무 예민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서명식보다 약 3주 전, 소피와 에드워드는 앞으로 관리하게 될 왕실 소유의 역사적인 저택을 둘러보고 있었다. 설명만 들으면 모든 것은 이상적으로 보였다. 일부 공간은 자선 행사에 활용되고 나머지는 왕실 가족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두 사람은 운영과 유지의 책임을 맡는 구조였다. 겉으로는 명예로운 임무였다. 그러나 소피는 그날 책임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또 다른 의미를 발견했다. 점검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오래된 기록 보관함 안에서 별도의 공간 배치표를 찾아냈다. 몇몇 개인 아파트와 기록실,
주요 출입구에는 국왕 측 사무실이 독점적으로 통제한다는 표시가 붙어 있었다. 이상했다. 전체 건물의 관리 책임은 소피와 에드워드에게 넘어오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공간의 열쇠는 다른 곳에 남아 있었다. 소피는 문서를 들고 곧바로 찰스를 찾아갔다. 그녀는 공격적으로 묻지 않았다. 단지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들이 비용과 인력, 안전과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면 왜 모든 공간에 대한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가? 찰스의 대답은 차분했다. 특정 구역은 군주의 직접 통제 아래 남아 있어야 하며 그것은 왕실 자산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소피에게 그 말은 전혀 다르게 들렸다. 책임은 당신이 져라. 그러나 권한은 묻지 마라.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서 처음으로 같은 문장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균열이 생겼다. 찰스에게 그것은 제도의 연속성이었고 소피에게 그것은 위험의 시작이었다. 관리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는가? 그녀는 그 질문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더 불편한 점은 최초 계약서였다. 초안에는 소피와 에드워드가 개인적으로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있었고 최종 서면 전에는 독립적인 법률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적어도 소피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발견한 공간 배치표는 그 초안에 없었던 것일까? 그날 저녁 소피는 다시 서류를 펼쳤다. 에드워드는 그녀가 같은 페이지를 몇 번이고 넘기는 모습을 지켜봤다. 둘 사이에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무언가가 맞지 않았다. 그리고 밤이 깊어질 무렵 소피의 휴대전화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계약 검토에 관여했던 법률 전문가에게서 온 것이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품고 있던 불안을 의심이 아니라 경고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처음 검토한 문서에는 그 공간 배치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피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누군가 실수로 빠뜨린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나중에 넣은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이 처음 동의하려 했던 계약과 지금 눈앞의 계약은 더 이상 같은 계약이 아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문제의 배치표가 최종안에서 사라졌다.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소피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녀는 더 위험한 사실을 깨달았다. 사라진 것은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던 흔적뿐이었다. 며칠 뒤 새로운 계약서가 도착했을 때 소피는 가장 먼저 문제의 공간 배치표부터 찾았다. 없었다. 그녀는 잠시 안도했다. 어쩌면 누군가 잘못 첨부했고 문제를 바로잡았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문서를 한 장씩 넘길수록 사라진 것은 위험이 아니라 위험의 모양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별도의 표로 분명하게 표시되던 권한이 이번에는 긴 문장 속으로 흩어져 있었다. 유지 비용, 직원 임명, 자선단체의 출입, 특정 공간의 사용, 미래의 책임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넘어갈 가능성까지. 모든 것이 더 넓고 모호한 표현으로 묶여 있었다. 겉으로는 단정해졌지만 실제로는 어디까지가 소피와 에드워드의 책임인지 훨씬 알아보기 어려워졌다. 소피는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소피 대신 조용히 밑줄을 그었다. 하나, 또 하나. 문제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었다. 오늘의 서명 한 번이 몇 년 뒤까지 의무로 남을 수 있고 언젠가는 루이즈와 제임스의 위치에도 그림자를 들이울 수 있었다. 부모에게 가장 무서운 계약은 돈을 잃는 계약이 아니라 자녀가 알지 못한 책임까지 물려받게 되는 계약일지도 모른다. 에드워드는 수정된 문서를 오래 바라봤다. 젊은 시절 그는 군 경력을 포기했고 방송 제작의 세계를 거쳤으며 결국 왕실 업무로 돌아왔다. 그는 형의 권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왕실 안에서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오래 기억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한 한마디는 더 무거웠다. 이건 질문을 하지 말라는 문서처럼 보여. 그 직후 상황은 더 이상해졌다.
한 고위 관계자가 에드워드에게 조용히 접근해 너무 많은 질문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국왕은 이 절차가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 말은 명령도 협박도 아니었다. 하지만 왕실에서는 때때로 가장 부드러운 문장이 가장 강한 압박이 된다. 소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누군가 서두르고 있었다. 문제는 왜냐는 것이었다. 단순한 일정 때문인지, 직원 배치 때문인지, 아니면 법률 검토가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서명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명식 날이 왔다. 윈저의 비공개 회의실에는 찰스가 먼저 와 있었고 증인들과 관계자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최종 계약서와 은색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소피는 자리에 앉기 전 방을 한번 둘러봤다. 그리고 즉시 멈췄다.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독립법률 자문가의 의자가 비어 있었다. 아무도 그가 늦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화상으로 연결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빈 의자 하나만이 마치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남아 있었다. 소피는 그 순간 확신했다. 오늘의 문제는 계약서 한 장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녀가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서명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찰스가 은색 펜을 그녀 앞으로 밀어놓는 순간 소피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틀 전에는 없었던 문장을 발견했다. 찰스가 은색 만년필을 소피 앞으로 밀어놓았을 때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머물렀다. 증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관계자들은 서명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소피는 펜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의 한 문장을 다시 읽었다. 이틀 전 자신이 확인했던 문서에는 없던 표현이었다. 그 문장은 국왕 측 사무실이 저택의 사용 범위와 투입 권한, 직원 배치, 향후 책임의 이전 방식까지 더 넓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반면 유지 비용과 운영 책임은 소피와 에드워드에게 더 무겁게 남을 수 있었다. 쉽게 말하면 권한은 한쪽에 남겨두고 책임만 다른 쪽에 넘길 수 있는 구조였다. 소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방 한편의 빈 의자를 다시 바라봤다. 독립 법률 자문가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였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다. 수정된 문장, 사라진 배치표, 지나치게 빠른 일정, 그리고 오늘 나타나지 않은 자문가까지. 그녀는 문서를 닫았다. 그리고 펜을 찰스에게 다시 밀어놓았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찰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먼저 스쳤고 곧 분노가 따라왔다. 그는 소피가 질문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랐다. 그러나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서명을 거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찰스는 누가 그녀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했는지 물었다. 소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무도요. 제가 읽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상황의 의미를 완전히 바꿨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선동된 반항이 아니었다. 왕실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한 여성이 자신의 판단으로 멈춘 순간이었다. 소피는 가방을 열어 이틀 전의 계약서를 꺼냈다. 그리고 최종안 옆에 나란히 놓았다. 같은 제목, 같은 부동산, 같은 서명란. 그러나 핵심 조항은 달랐다. 찰스도 두 문서를 번갈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때 소피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계약 검토에 관여했던 법률 전문가가 보낸 기록이었다. 수정된 계약서에는 독립적인 법률 조언 없이 서명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분명히 남아 있었다. 찰스는 그 문장을 한 번 읽고 다시 읽었다. 분노로 굳어있던 규정이 조금씩 갈라졌다. 그는 조항이 수정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듯했지만 소피에게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이 오늘 회의에서 빠졌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건은 더 커졌다. 만약 찰스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소피는 의도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던 셈이었다. 하지만 그가 자문가의 배제까지 몰랐다면 훨씬 더 위험한 질문이 남았다. 누가 국왕의 이름을 이용해 이 문서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일까? 찰스는 더 이상 펜을 소피 쪽으로 밀지 않았다. 그는 계약서를 두 손으로 닫고 서명 절차를 중단시켰다. 소피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설명해야 할 사람이 사라진 순간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찰스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 앞에 앉은 여자가 왕에게 도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왕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맡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명식이 중단된 뒤 찰스의 분노는 더 이상 소피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2개의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관련 책임자들을 불러들였다. 이조난과 최조만. 같은 문서처럼 보였지만 그 사이에는 누군가가 만든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찰스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소피가 받은 문서가 내가 승인한 것과 정확히 같은가?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결국 대답이 나왔다. 아니었다. 문구는 주말 점검 이후 확대되었다. 이유는 왕실 자산에 대한 군주의 장기적인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됐다. 훗날 책임이 에드워드 부부의 자녀에게 이어지더라도 왕실이 핵심 권한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찰스는 그 목적 자체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이었다. 자신이 승인하지 않은 방식으로 문장이 바뀌었고 그 변경은 소피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더 심각한 것은 따로 있었다. 독립법률 자문가가 최종 회의에서 빠진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자문가는 수정된 조항이 소피에게 넓은 책임을 지우면서도 실제 통제권은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요구는 절차를 늦췄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장애물이 되었다. 그리고 내부 기록에서 한 줄의 메모가 발견됐다. 별도의 법률 대리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기 전에 서명을 확보할 것. 찰스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그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자신이 공개적으로 도전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자신의 이름과 권위가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왕은 모든 것을 직접 작성하지 않는다. 비서가 있고 재산 관리자가 있고 법률가가 있고 재정 담당자가 있다. 수많은 사람이 한 장의 문서가 왕의 손에 올라가기 전까지 그 문장을 만진다. 국왕의 힘이 강할수록 그 이름을 빌려 움직이는 사람들의 책임도 더 무거워져야 한다. 특히 찰스에게 이것은 더 뼈아픈 문제였다. 그는 암 진단 이후 치료를 이어가면서도 국왕의 업무를 계속 수행해왔다. 수많은 보고서와 일정, 결정이 매일 그의 앞에 놓였다. 군주가 모든 문장을 직접 검증할 수 없다면 결국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바로 그 시스템이 신뢰를 배신하고 있었다면 문제는 한 가족의 계약보다 훨씬 컸다. 찰스는 소피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에드워드도 비서도 법률가도 없었다. 작은 방 안에는 2사람뿐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조차 놓이지 않았다. 찰스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첫 반응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통제력을 잃었다는 생각에 분노가 앞섰고 왜 소피가 멈췄는지 묻기보다 누가 그녀를 움직였는지부터 의심했다고 말했다. 소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문서가 무서웠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더 아팠던 것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충성이 단 한 번의 질문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사실이었다. 찰스는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그는 이해했다. 소피의 거부는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린 행동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권위가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은 행동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찰스는 말했다. 당신이 서명하지 않은 것이 옳았소.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사과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도
잘못된 시스템까지 고칠 수는 없었다. 이제 왕실은 다시 문서를 써야 했고, 이번에는 누구도 빈 의자를 남겨둘 수 없었다. 몇 주 뒤 같은 방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다. 테이블도 그대로였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빛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찰스 앞에는 다시 은색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첫 번째 회의에서 가장 불길했던 빈 의자는 이제 비어 있지 않았다. 독립법률 자문가가 소피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누구도 서명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 계약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됐다. 유지비용은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직원 임명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자선단체는 어떤 조건에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국왕이 직접 통제하는 구역과 소피와 에드워드가 책임질 구역은 어디인지 하나씩 명확해졌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미래였다. 책임이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던 표현은 수정됐고, 향후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소피와 에드워드가 새로 검토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제 그 어떤 의무도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라는 말만으로 넘어갈 수 없었다. 찰스는 설명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첫 번째 회의에서 그는 시간을 통제하려 했다. 이번에는 시간을 소피에게 돌려줬다. 그것은 작은 차이처럼 보였지만 사실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였다. 소피는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읽었다. 옆에 앉은 자문가가 마지막 확인을 마쳤다. 그녀는 에드워드를 바라봤다. 에드워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소피가 은색 펜을 집었다. 이번에는 손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서명했고 뒤이어 에드워드도 이름을 적었다. 찰스는 재촉하지 않았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것은 승리를 축하하는 순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 번 무너졌던 신뢰가 겨우 다시 형태를 갖추는 순간에 가까웠다. 소피는 왕에게 맞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찰스 역시 굴복한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더 어려운 선택을 했다. 권위를 지키기 위해 실수를 숨기는 대신 권위가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고치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 이후에도 소피의 삶은 극적인 반항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전쟁과 분쟁 속 여성들을 만나고 예방 가능한 실명 문제를 알리고 농업과 청소년, 장애인 지원 현장을 찾았다. 에드워드 역시 청소년 활동과 국제 왕실 업무를 이어갔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은 예전처럼 조용해 보였다. 하지만 소피에게는 한 가지가 달라져 있었다. 충성은 침묵과 같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었다. 왕실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반드시 가장 빨리 예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 때로는 모두가 서명만 기다리는 순간 단 한 사람이 펜을 내려놓고 묻는 것이 더 큰 충성일 수 있다. 제가 무엇에 동의하는지 끝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질문 하나가 한 가족의 미래뿐 아니라 왕의 권위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까지 바꿔놓았다.